SK. 최태원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성경책 여기서 웃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횡령전과 이범, 우리나라 재벌 중에 유일하게 깜빵 2번 갔다 온 애가 지금 착한 척을 하고 있는. 저도 교수님과 마찬가지로 ESG 경영 믿지 않습니다. ESG 경영은 경영자들의 선의에 기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강제해 나가는 거죠. 그렇죠. 걔들이 착한 척하는 것을 기대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쿠팡은 지금 너무나 강력한 이 제도의 모든 것들을 뽑아서 만든 악용을 해서 만든 절대 악정, 폭정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사회적인 강제, 우리 사회적인 요구가 씨알도 안 먹히는 구조였었던 거죠. 그냥 뭐 문제 생기면 대관 인력 풀어서 해결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ESG 따위에 신경을 쓸 이유도 없고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ESG를 기대해서가 아니고요. 애초에 어떤 자본가들도 ESG에 관심을 갖고 있는 자본가는 없을 겁니다. 그건 그들의 선의에 기대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민중들이 이끌어내고 강제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안 사주고 또는 규제하고 그렇죠. 제도로. 민주주의를 통해서 정부를 움직여서 압박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뭐 쿠팡 따위가 ESG를 하건 말건 저는 개인적으로 엿도 관심이 없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최소한 착한 척이라도 하면 제 마음에 조금 더 그곳에서 생명을 잃는 노동자 숫자가 조금이라도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이번에 좀 단단히 한국 사회가 힘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쟤들이 아무리 미국 기업인 척을 해도 결국은 매출의 대부분이 한국에서 나오는데 한국 사회가 저들을 강제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제발 좀 착한 척이라도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라도 만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SY 이연리님께서 웃기는데 성공하셨다라고 동의해 주셨고요. 자, 이성숙님께서는 이 화장실도 못 가는 쿠팡 택배 문제 많이 봤다. 그리고 홈준님께서는 이츠에서 광고 업무 해보셨는데 광고 영업 부서도 문제 많다. 이번에 보면 그렇죠. 여러 가지 프로모션 과정에서 생긴 문제들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나왔죠.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원래는 이제 뭐 그 이러저런 우리가 이런 지배구조 문제를 그럼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 이런 거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최근 트럼프가 마두로 잡아가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잡아갔죠. 막 가가지고 특수부대 보내가지고 막 하고 잡아가고 이래야 되는 겁니까? 이 폭정을? 기업 쪽에서 보면 트럼프 같은 발상은 정말 위험하죠. 제어가 안 되는 폭정이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기업이 만약에 저지르고 있는 폭정의 방식, 군주제의 방식에도 상도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는 저걸 확 넘어서 버렸고요. 쿠팡이 지금 거의 그걸 넘을까 말까 한 선에서 저는 거의 약간 넘어섰다고 보고 우리나라 재벌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훌쩍 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족정과 왕정이 붙으면 많은 시민분들이 의외로 귀족정을 응원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트럼프의 저짓을 미국 월스트리트가 좋아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그렇죠. 석유 자본은 좋아할 수 있어도요. 이 둘이 붙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월스트리트 편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월스트리트가 아마 맞는 형식으로 비판을 할 겁니다. 트럼프가 그런 식으로 하면 세계 금융자본에 손실이 갈 것이다라는 비판들이 미국에서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시각은 알겠어요. 그건 니네들 관점이고요. 보다 궁극적으로는 세계 민중들의 자주적인 권리. 어떤 강력한 나라도 민중들이 자기 돈으로 뽑은 지도자를 남의 나라가 침공을 해서 뺏어갈 수 없다는 민주적인 신념. 21세기다운 이 꽃피운 민주주의에 대한 사고방식. 이걸 지키는 게 우리의 사고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업 지배구조 문제도 지금 뭐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 이런 애들, 서스틴베스트 이런 애들 많거든요. 매일 한국의 재벌 지배구조를 욕하면서 그럴싸하게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 쿠팡의 노동자들이 이렇게 많이 죽고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쿠팡의 지배구조에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하면 집어넣을 수 있을까?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어떻게 집어넣을 수 있을까? 귀족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귀족정이라는 곳에 우리 민중들의 대표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서 우리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폭군을 견제하는 것은 귀족들이 아니라 우리 민중들이 해야 한다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수부대는 안 보내는 걸로 하고요. 말씀대로. 대신 우리가 기업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 정보원이나 의견의 출처를 되게 많이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약간 의심스러워서 뒤져봤더니 이런 중소 투자사들이, 투자 운용사들이 만들어서 이 거버넌스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게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즉 그 시각에서 바라본 지배구조 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이제 말씀 주신 이런 지배구조의 다양한 형태들 가운데 우리는 어떤 시각에서 이들의
비판 내지 정보들을 제대로 좀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식으로 한번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양이 날다님이 세계 민중들이 다 논을 봐야 되는데 응? 해주셨는데 고양이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다른 민중들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뭐 다음번에는 브라질어랜다 포르투갈어로도 해보고 영어로도 해보고 이러면 한국 민중들이 싫어할 거라서 한국어로 계속하겠습니다. 그 영국에서 유학하셔서 영어에서 리얼리? What the fuck? 네. 아니, 웃기려고 한 건데 웃기긴 해요. 네. 근데 이상하게 웃겼어요. 네. 예. 자, 이제 백돌 잠시 뒤에 넘기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이한배 작가가 제안해 주셨던 그 주제가 이제 9.11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었고요. 지난주에 비교적 반응이 또 뜨거웠습니다. 몰랐던 사실 알게 됐다라는 분들도 계셨고, 그 시대에 그 경험을 하신 분들이 비로소 이제 수면 위에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댓글 몇 개 좀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 먼저 이한배 기자님 픽해 주신 댓글. 네. 죄송스럽게도 이 댓글은 이 논에서 나온 댓글이 아니고 해시TV에 올라온 댓글인데 제가 양해를 구하고 골랐습니다. 저는 전남대 90학번입니다. 당시 집회에 앉아 있었는데 그곳에서 박승희 열사가 분신을 했습니다. 썸네일에 있던 저 소녀의 모습이 내가 기억하는 박승희 열사일 것 같은데 싶었는데 맞군요. 전남대 교정은 가을이 되면 코스모스가 지천에 피어납니다. 코스모스를 좋아했던 박승희 열사, 오늘은 열사께서 기원하는 세상인가요? 편히 쉬시기를. 이 댓글입니다. 알도미야라고 읽어야 되나요? 아도미야. 예, 이 댓글 다 뭐 마음이 아렸지만 오늘은 열사께서 기원하는 세상인가요? 예, 이 한마디가 너무 가슴을 아프게 해서 그 박승희 열사 돌아가신 이후에 우리 개인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충분히 노력했는지도 돌아보고 그 노력과 별개의 문제로 2026년 오늘이 35년 전에 돌아가셨던 박승희 열사가 바라셨던 세상인지도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조금 더 지치지 말고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네, 마음을 주신 그 댓글이어서 감사합니다. 네. 이게 뭐 웃기자고 이제 댓글 소개하는 건 아니라서 뭐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이렇게 약간 울컥하는 내용들이 지난주에 많았고, 이게 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극복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예, 그거를 그냥 쿨하게 떨어뜨려서 볼 수 없을 정도로 30년이 넘었는데도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늘 되게 울컥하는 측면들이 좀 있는데, 제가 울컥할 때가 몇 번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9.11은 되게 울컥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비슷하게 반응하셨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골라본 내용은 맨슈퍼 4174님이신데, 너무 감사합니다. 87년 이후 왜 그렇게 허망하게 흘러갔는지 억울하고 안타깝고 속상했는데 이렇게 분석 정리해 주시니 비로소 묵은 체증이 내려가고 가슴이 다시 담대해집니다. 그땐 정말 어디로 어떻게 가야지 막막하고 혼란스러워서 결국은 양심에 따르자로 개인적 결단을 내리고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조직을 떠나 개인으로, 사회인으로 그 마음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촛불 시민으로, 지속적인 후원으로 먼저 간 동지들의 목숨값을 잊지 않고 있죠. 이게 또 이제 우리들 마음을 그대로 잘 보여주는 거라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회가 군이 다시 집권할 수 없고 군이 다시 뒤집을 수 없는 나라로 만든, 저는 되게 중요한 계기였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아직도 이러고 사니까 결국 내란도 이겨낸 거란 말이에요. 멀리서 80년에서 찾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뭐 이걸 세대 간 경쟁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걸 우리의 정상 궤도로 만들어 놓은 되게 중요한 경험이었고, 그게 아프게 패배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더 오래 살아남은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그래서 그때 그 교수님께서 그 의미를 얘기해 주실 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개인적으로 위로가 되더라고요. 예, 그게 우리가 살아오는데 우리 개인들에게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만 적어도 91년을 겪은 사람들은 나쁘게 살지는 말아야 되겠다라는 개인의 결심이 있는 거고, 시대적으로는 적어도 쿠데타가 불가능한 그렇죠. 사회를 패배한 싸움이지만 그 정도 기반은 마련해 놨다는 말씀이 굉장히 위안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경대 열사의 죽음에서 시작된 거고, 그게 군대 폭력뿐만 아니라 사실 군대나 다름없는 경찰의 폭력이었던 거고, 그게 이제 말 그대로 노태우 정부가 89년 이후로 사실은 준군사적 통치를 도입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는 그렇게 못하겠으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일어난 정말 대대적인 이제 반응이어서 생긴 이슈들이 전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총희님께서 내가 후회했으니까 너는 후회하지 말라고라는 그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또 재미 들렸는지 진보 정당론을 가져오셨어요. 재미 들리기 아니고 예. 말씀 주셨듯이 저는 제가 술자리에서 물어보고 싶은 걸 네, 네. 물어보고 싶은 걸 주제로 들고 왔습니다.
시작해도 될까요? 시작하십시오. 뭐. 진보정당, 민주노동당을 뿌리로 하는 정당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진보당, 정의당, 녹색당, 기본소득당 이렇게 산산이 갈라졌고 너무너무 약화돼서 느낌상은 약간 명맥 잇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보이는 그 진보정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진보정당에 대한 호불호를 이야기를 하려는 건 절대 아니고요. 뭐 나쁜 놈들이다, 좋은 분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나라의 제3정당으로서 21세기 들어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현존하는 제3정당이고 이 정당과 한국 시민사회가 어떻게 공존하면서 이 정당의 포지션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설명을 교수님께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이 노동자 농민을 위한 정당 건설이라는 꿈이 1990년대부터 쭉 있어 왔는데 21세기 들어와서 2004년에 원내 진입에 성공을 하고 그것도 꽤 화려하게 성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는 진보정당이 상당히 잘 될 거라고 전망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매우 위험한 상황처럼 보입니다. 제 눈에. 일단 민주노동당을 뿌리로 하는 진보정당이 위기다. 이 해석에 동의를 하시는지. 네. 이게 이제 위기라는 말을 써야 할지, 아니면 애초에 잘 되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잠시 여명이 반짝하던 시기를 우리가 겪은 건지, 이 부분은 좀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애초에 잘 되기가 되게 어려운 조건으로 이미 진입하고 있었는데, 한국은 이게 약간 지연돼서 나타난 현상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민주화운동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민주화운동의 열기와 진보운동의 열기 또는 노동운동의 계급운동의 열기까지가 한꺼번에 몰려서 이제 분출되는 그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운동의 주체들은 되게 너무 단계론적으로 또는 이게 좀 사회과학 관점에서 보면은 지나치게 진화론적인 건데, 그러니까 2단계 다음엔 2단계 올 거고 2단계 다음엔 2단계가 올 거야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게 객관적으로 어떤 조건에서 이 정당 운동이 시작됐는가에 대한 어떤 측면보다는 민주화운동 겪었고, 그러니까 민주체제를 만들었고, 여기서 민주체는 자유민주라는 뜻이잖아요. 자유민주보다 좀 더 넘어선 사회민주적인 또는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아마 다음에는 구현할 수 있을 테고, 더 다음에는 민주주의를 훨씬 더 심화시킬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너무 강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게 왜 여명이라고 그랬냐면, 결국은 사실 근본적으로는 계급운동이거든요. 네. 진보운동이라는 말로 살짝 바꿨지만 진보정당 운동이 아니라 원래 노동자 농민정당 운동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 농민이 스스로의 주체가 돼서 스스로의 정치적 견해들을 표출하는 계급정당 운동이었다고요. 근데 이게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렴풋이 느끼니까 진보라는 말로 묶어버린 거라고. 네. 그리고 이 안에는 사민주의 정당의 진보냐 아니면 계급주의 정당의 진보냐라는 면에서 사실 내부에 수많은 갈등 내지 이견들이 사실 잠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그나마라도 그 후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미 사실은 우리나라도 조합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더 잘 되긴 되게 어려운 조건으로 이미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민주화운동에 바로 그냥 뒤에 찾아온 우리가 그래도 좀 더 깊은 민주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일반적 신념들이 잠시 대안으로서의 진보운동에 대해서 그리고 진보정당에 대해서 가능하다라고 생각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계급운동의 한 일면으로서의 또는 좌파 우파가 함께 공존하는 서구적인 의미에서의 정당 간의 구도를 만들기에는 이미 좀 늦었던 상태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4년에 회광반조라고 하나요? 마지막으로 한번 반짝했었던 그 성공은 왜 거뒀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걸 정서로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걸 주체들은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단계론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옛날엔 그런 걸 좀 믿었었고, 이걸 정서로 표현하면 정서는 미안함입니다. 미안함. 네, 미안함. 헌신한 분들에 대한 미안함. 민주화운동을 했던 분들 중에 가장 헌신적이었던 분들이 마치 예전에 독립운동할 때 가장 헌신적이었던 분들과 되게 유사해요. 예, 좀 더 민중지향적이었고, 좀 더 민족지향적이었고, 좀 더 이를테면 진보적이거나 좌파적이거나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비타협적이고 훨씬 더 헌신적인 투쟁을 했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민주화운동도 그랬거든. 근데 민주화운동 안에 들어가 있었던 좌파 진보 내지 노동운동, 농민운동을 하셨던 이 분들에 대해서 자기도 했었고, 이분들이 헌신하는 것에 그 헌신성에 대해서 너무 미안한 거야.